지금 정부의 정책이 세 가지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 일단 가지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시점에서 정말 한국에서 좀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기존에는 그냥 한국 시장이 싸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자산을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싼 시장이 한국 시장이야 뭐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였지만, 지금 글로벌 기준점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그런 큰 변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고 네. 글로벌하게 미국 이외 시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데, 한국이 가진 좀 특수한 변화는 저는 신정부 출범이 주식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한 이후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둔화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연평균 GDP 성장률 3%, 문재인 정권 때 2.3%, 윤석열 정부 때 2%. 이게 성장률이 정권 바뀔 때마다 뚝뚝 떨어져 한 번도 반전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세 가지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 일단 가지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력한 내수 부양이에요.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또 퍼주게 하면서 세금 낭비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 민간이 저렇게 안 좋은데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는 오랫동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논쟁점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비교적 반대를 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자들마저도 경기가 나쁠 때, 극단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높아요. 정부가 돈 많이 쓰는 정책을 영국의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케인지안적 처방 그러잖아요. 케인지안의 처방이 정부가 돈 쓰는 게 성장 전략이냐,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성장 못할 나라가 일반적으로 없겠지. 정부가 돈만 쓰면 되니까. 근데 케인즈의 정책이, 정부가 돈 많이 쓰는 정책이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냐,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그럼 지금 한국 경제가 불황이냐 아니냐, 사실 성장률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내수는 불황이라고 봐요. 우리가 성장률이 그동안 2% 했던 거는 그냥 수출이 지탱한 거고요. GDP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소비, 데이터가 잡힌 이후로 최장기간의 침체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땅에 투자가 할 돈이 없죠. 또 건설 투자, 이거 우리나라가 이미 후발 개도국이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가 깨끗해.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기도 어려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이게 내수인데 내수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지 않는 경제학자들도 불황에서의 정부의 대처는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선 전에 추경을 13조 원 했어요. 근데 지금 20조 원 플러스 추경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 전까지 매크로 모멘텀이 제일 약한 나라였죠. 성장률 전망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글로벌 IB들이 성장률을 0.5, 0.4까지 낮췄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순환적으로 어떤 경기가 떨어지는 거를 막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20조 원 이상 추경을 써가지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서 전혀 저는 그런 기대는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그런 처방이 필요하고 그렇게 돈을 쓸 용의가 있는 비교적 진보적인 색깔의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는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지배구조죠. 상법 개정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집중 투표제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거버넌스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하기로 우리가 그냥 남들 안 하는 거 한다 이거 아니고요. 뭐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나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은 경제가 뭐 잃어버린 20년에서 뭐 30년에서 혹은 벗어났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경제는 장기적으로 정체했지만 주식시장의 거버넌스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주가가 또 네. 올라간 효과는 있거든요. 최저 바닥치에서 4배 올랐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남들 안 하는 거를 개척하는 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또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국과 여러모로 좀 차이가 있어요. 기업의 어떤 성격도 다르고 뭐 네. 미국 기업들은 뭐 애플이 대표적이지만 뭐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뭐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한중일 이런 나라들은 사실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이 자기 자본을 무겁게 가져가야 돼요. 네. 투자하기 위해서 유유자본 가져가야 되고 자기 자본이 크니까 ROE가 되게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미국처럼 하기가 힘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2007년 이후로 왜 2007년이냐 하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데이터가 2007년부터 나와서 그런 건데 작년까지 18년 동안에 한국 상장사들의 그 배당 성향이 대만보다 높았던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일본보다 높았던 건 딱 한 번, 18년 동안에. 중국보다 높았던 것도 한 번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식의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동북아 다른 나라보다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런 설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우리가 그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주들이 돈을 건 주주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야지 이게 뭐 정책으로 바꾼다 전 그런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물꼬를 정책이 터주는 네. 거죠.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받은 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건 중기적으로 예, 몇몇 분들은 네. 이 그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집중 투표제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외국인들한테 자본시장의 문호를 개방한 것 또는 금융실명제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잘 되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주주들 소액주주 다수 주주들이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느냐? 네. 그런 법이 어딨어? 뭐 대중이라고 뭐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소수의 또 굉장히 통찰력 있는 오너나 경영자가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상장사로 우리가 상장을 고 퍼블릭이라 그러거든요. 네. 주주들에게 도움을 받고 손을 벌린 이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존중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로부터 받은 그 출자금이 공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재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차입을 한 타인 자본 비용보다 주주들이 낸 자기 자본 비용이 더 높아요. 네. 재무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자도 안 내는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이미 변화가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 상법 개정에 대한 우리가 어쨌든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전임 정권의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직을 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네, 또 뭐 합병을 하고 네. 하는 것도 막 이제 제동이 걸리고 그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맞는 합병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비가역적인 길로 간 것 같고 그럼 일본은 그러면 왜 그렇게 거버넌스 개혁을 했나?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뭐 30년 겪다 보니까 뭐 경제가 뭐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아직 경제가 망가지진 않았지만은 네. 일본이라고 하는 반면 교사의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거는 되돌리기가 힘든 길이라고 봐요. 또 정권과 본질적으로 네.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어떤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예. 이거는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진보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이 낮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어느 정도 좀 배당 성향도 좀 높아지고 또 ROE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은 뭐 대만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뭐 너무 단순한 네. 단순 논리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또 네. 희망을 갖는 거는 옆에 바다 건너 일본도 했다. 그 네. 바뀌기 힘든.
그렇죠. 절대 안 바뀌고 또 거기서는 위에서 바꿨고 우리는 밑에서는 좀 난리 났죠. 부글부글 끓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눈을 뜨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상상도 뭐 못하는. 이제 뭐 주가 자체가 못 오르는 거에 대한 또 불만이나 왜 네. 못 오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테고, 저는 뭐 해외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외국에 투자해서 글로벌 유수 기업들의 주주가 되다 보니 이쪽은 이렇게 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우리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네. 이런 기업 경영자나 이런 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은 상장사는 또 상장사가 지켜야 될 책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상장사 입장에서도 이 바람이 지나가면 내가 피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형편에 맞게. 꼭 배당이나 자사주 이게 다가 아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최근 15년 동안 보면 주주환원 뭐 배당성 낮은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 주주가 행복하나요? SK 하이닉스 주주가 행복하나요? 주주들이 배당 이런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 뭐 유유자본이 많은데 현금 시가총액처럼 돼. 자본이 비대하니까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ROE가 낮고 그러니까 PBR이 낮은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계획을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네네. 그런 게 없으면 주주환원 해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좀 시스템 전체에 주주들의 힘으로 건강한 자극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한국은 성장이 안 돼서 주식시장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일본이 그 아베가 들어온 이후로 경제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에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베가 들어오고 온 이후에 일본의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은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디플레였어요. 아베가 들어와서 뭐 기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명목 GDP 성장. 이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거는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고용을 하고 뭔가 직접 더 만들고 경제 활동이 늘어난 증분이 실질 GDP거든요. 네. 근데 실질 GDP 증가율은 아베 들어오기 전후가 변화가 없어요. 네.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돈 풀고 해서 가격 조건이 바뀌고 명목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주식도 명목 가격이니까 올라간 거고.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격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고, 경기는 안 좋지만 주식은 많이 올랐고, 네. 또 일본 주가 상승을 아주 또 냉소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냥 옛날에 선배들이 많이 벌어놔서 기업들이 자산을 많이 쌓아놨는데 지금 그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비전을 잘 못 보여주니까 PBR이 낮았고, 과거에 선배들이 벌어놓은 거를 주주 친화적으로 돌리면서 한번 원찬스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주 냉소적으로 보면 과거를 팔아서 올랐다죠. 그게 보면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전이 있는 건데, 네. 우리도 그 원찬스가 있고, 다만 그 과정이 옛날에 벌어놓은 것만 다 까먹고 하는 게 아니라 주주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또 상장사와 투자자들이 이게 균형을 찾으면서 또 잘 가기를 또 이 각도기님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이 또 기업도 응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보면 경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주주 친화적인 거버넌스 개혁만 이루어지면 네. 그 힘 자체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이걸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특수적 상황, 첫 번째는 강력한 내수 부양, 두 번째는 거버넌스 지배주주 개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대중관계 개선인데 네. 이거는 우리 맘대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가요? 이분 그 연설 보면 거의 2차 세계대전 전에 뭐 스라인 에친슨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나요? 네. 그 비슷한 네. 굉장히 막 공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밸런스를 잡기가 힘든 그런 면도 존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미국 트럼프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2개월 정도, 4월 그 보편관세 부과 이후에 보면서 느낀 생각은, 이건 미국도 참 장난이 아니겠구나. 공급망 재편을 하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때 시작된 건 아니고 그렇죠. 바이든 때부터 된 거잖아요. 바이든 때는 보조금 줄 테니까 그렇죠. 니네가
들어와라고 트럼프는 관세 내기 싫으면 와라는 건데 이게 이미 이제 몇 년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TSMC가 피닉스에 공장을 열었어요. 근데 작년에 원화로 적자가 한 6천억 원 정도 났어요. 근데 처음에 가동할 때는 감가상각도 나오니까 그렇게 날 수가 있는데 TSMC 사람들이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이게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이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치. 돈도 많이 들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 교육을 되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뭐 우리처럼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우리를 폄하할 리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이 입시 교육이고 암기식 교육인데 왜 오바마가 좋다 그러지?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 대학이 훨씬 선진인데. 그럼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 교육은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이 맺어온 일종의 밸류 분업의 구조가 스마일커브라고 하는. 미국은 이 표준을 만들고 발명을 하는 그렇지. 예컨대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나 표준을 만드는 거고 이 표준을 잘 재생산하는 게 동북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달라요. 미국은 6, 7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을 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이,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게 이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생태계고 마진도 높아요. 네. 우리는 10,000개 만들면은 불량품이 100개 나오면 안 돼. 그런 경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얼마 전까지 했던 식스 시그마는 불량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를 굳이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도식적이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양인들을 만드는 거죠.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트럼프와 싸우는 걸 보면 참 보통 사람 아닌다 생각하는데 머스크가 한국에서 생활했으면은 저는 창업은커녕 정상적으로 저는 사회생활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평균이에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는 불량품이에요. 분산이 큰. 그렇기 때문에 전 미국이 결국은 교양의 문제라고 봐요. 교양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냐. 저도 뭐 미국을 잘 모르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관 J.D. 벤스가 쓴 힐빌리의 노래라는 이 자전적인 에세이를 보면 그게 미국의 그 공교육의 붕괴,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이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다음 세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알 수도 없죠. 우리 2차 세계대전에 미소 냉전이 어우하다가 46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미소 간의 냉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소련 간의 가장 갈등이 높았던 시기가 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을 거예요. 그때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핵전쟁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공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지하실 파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안 났죠. 그런데 미소 냉전이 끝났나요? 전쟁 안 나도 한 30년 더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단기간에 뭐 좋아질 거다. 이건 뭐 우리가 미중의 속은 모르지만 너무 낙관적인 나이브한 가정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행태가 지금처럼 아예 너네 물건 팔지 마. 그리고 뭐 관세를 200%가 넘는 이렇게 싸우는 게 노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스탠스를 잡기는 매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문신의 폭이 신정부에서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호주가 2018년에 이제 자유당이란 보수 정권이 집권한 다음에 중국과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그냥 최전선에서 호주 자유당은 중국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호주 기자 잡아놓고 무역 규제도 하고 그랬는데 2022년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관계가 정상화됐거든요. 그럼 호주가 친중국가냐? 아니 무슨 친중국가예요. 미국이랑 똑같이 소위 말한 인도태평양 전선의 동맹국이고 또 앵글로색슨 민족들이 만든 오커스라고 하는 안보 동맹에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친중은 아니지만은 아주 중국과 척을 졌던 거에서 뭔가 중립으로 바뀐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인데요. 한 3, 4주 됐나요? 포니 AI라고 하는 자율주행 업체가 있어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기업들 미국 나스닥에서 많이 떠났지만 나스닥 상장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우버랑 제휴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중국 DR인데요. 토요타가 3대 주주예요. 그리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가장 잘 관철하는 게
일본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미국의 아주 친한 동맹국인데 아베가 2018년에 베이징 가고 했을 때 언사나 이런 걸 보면 뭐 아주 적극적으로 척을 지진 않아요. 그 뭐 TPP 같은 것도 일본 주도로 미국은 안 하지만 중국 끼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탄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도 자기들의 강공책에 대해서 지금 뭐 부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히토르랑 반도체 규제를 뭐 바꾼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이런 거라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뭐 제 생각에는 안 돼도 본전이고요. 뭐 좀 좋아지면은 또 그 기대를 투영하는 또 산업이나 종목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이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 개선 아주 장기적인 이슈인 것 같고 뭐 내수 부양은 그야말로 응급 처방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당장은 좀 뭐 자본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 네. 뭐 중국도 불확실성이 크지만은 그래도 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네. 거 아닌가? 지금 단중기, 단중장기가 다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바텀업을 하는 분은 원래 뭐 장기로 보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워낙 박스권이라서만 1, 네. 2년 안에 이미 2,900 하니까 헐떡헐떡 거리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4월 달이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래도 뭐 2,500 밑에선 나름 하반 경직성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이 단선적인 과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밀려도 지난 4월 때 정도가 나름 하반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제 생각엔 좀 안 풀려도 뭐 판단이 잘못돼도 데미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 잘 되면은 저는 포텐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를 확률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더라도 네. 기대값은 떨어질 때 데미지는 작고 올라갈 땐 굉장히 커 보이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조금 기존의 박스권에 순치된 시각보다는 네. 다른 가능성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 시계로 말씀드리면 내수 부양책은 아주 단기 이슈, 달러 약세는 조금 더 긴 이슈가 될 것 네. 같고 지배구조 개선은 조금 더 롱텀에 네. 일본은 한 10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일본보다 빠른 민족이니까 네. 뭐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지속성을 가진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좀 가변적인데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걱정보단 기대가 더 많이 됩니다. 뭐 보시니까 초기, 저 단기, 중기, 장기 다 호재가 위험보다 더 값이 크다라고 저는 들려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보유 편향이 있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너무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머리가 아주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예. 그러시다면 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구나 하고 뭔가 뻥 뚫리는 근데 신념은 채증이 풀리는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뻥 뚫리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보시는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셨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투자업계 현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한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의 자산 흐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큰 조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